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 전에 프랑스로 비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아들 밥해 먹이고 여기 사연들을 듣고 있던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는 스튜어디스거든요. 이 사연 채널은 저희 친어머니께서 자주 즐겨 듣곤 계세요. 저도 얼마 전에 친정에 갔다가 어머니가 이어폰을 귀에 꽂으신 채로 뭔가에 몰두해서 들으셔서 이 사연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 뭐 들어? 엄마, 너 언제 왔냐? 야, 엄마 유튜브 듣고 있지. 그래? 근데 뭘 그렇게 이어폰까지 끼고 몰래 듣고 있어? 무슨 유튜브 채널인데? 이런저런 사람 사는 이야기 나오는 채널인데 참 그 세상에 요상한 사람들 많어. 듣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아, 맞다. 엄마는 이어폰을 빼고는 저를 보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왜 그래? 너도 한번 여기다가 사연 좀 보내봐라. 왜? 너도 그 결혼해서 네 시누이 덕분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일 당했었잖아. 그때 그 사건 여기에 풀어내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엥? 엄마도 참. 뭘 다 지난 이야기를 부끄럽게 사연을 보내. 이 채널이 도대체 뭔데? 나도 한번 드러나 보자. 그렇게 저는 친정에 갔다가 친정 엄마 옆에서 같이 이 사연 채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엄마 말씀대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져들어서 재미있게 이곳에 올라온 사연들을 연달아서 3개나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느낀 게 제가 그런 사연들만 찾아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정말 별난 시누이들 많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겪은 시누이도 이 채널에 올라오는 이런저런 별난 시누이들 사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라고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 일을 되새겨가면서 그때 겪은 어이없고도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던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 사연도 저희 친정엄마가 즐겨 듣는 이 채널에 보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쪼록 듣는 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 사연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스튜어디스였습니다. 왜 저 때만 해도 TV 항공사 광고에 정말 치아도 하얗고 고르며 미소가 아름답고 정갈한 모습으로 예쁜 스튜어디스들이 나오는 광고들이 있었거든요. TV에서 만화를 보면서 밥을 먹다가 그런 광고들이 나올 때면 저는 넋을 놓고 TV 속으로 들어갈 기세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저 언니처럼 될래. 그럼 저를 보고 귀여워하시며 저희 부모님께서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뭐? 우리 혜지 승무원이 되고 싶어? 저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은 거야? 아니면 비행기 타고 여러 나라 돌아다니는 승무원이 되고 싶은 거야? 예쁘고 사람들한테 친절한 스튜어디스. 난 꼭 스튜어디스가 될 거야. 뭣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저는 TV 속에 나오는 항공사 승무원 언니를 동경하면서 제 꿈을 승무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남들보다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고 나서 하고 싶은 직업을 정하고 또 그 목표를 이루게 된 것이죠. 어른들이나 친구들로부터 저는 야무지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5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놈이 한때 애물단지였습니다. 동생도 저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놀길 좋아하고 쾌활한 성격이기는 했는데 제가 대학에 다니고 동생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부터 제가 보기엔 양아치 짓을 그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스튜어디스 되겠다고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하느라 사춘기를 잘 느끼지 못하고 넘어간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5살 터울 나는 남동생은 저도 부모님도 모르는 사이에 사춘기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거였어요.
처음 남동생이 엇나가고 있는 걸 본 건 제가 한창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당시 동생은 중학교 2학년이었고 부모님 모르게 술, 담배를 하면서 껄렁껄렁한 아이들과 몰려다니는 걸 제가 우연히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아주 호랑이한테 딱 걸린 거였죠. 보자마자 제가 큰 소리로 동생 이름을 외쳤습니다. 야, 이영훈! 동네 구석진 놀이터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우던 제 동생이 제 목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누나, 너 이 자식 손에 든 거 뭐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담배를... 야, 그거 당장 안 꺼? 그리고 너희 뭐하는 놈들이야? 이영훈, 너 얼른 이리 오지 못해? 저는 동생을 잡아먹을 듯이 윽박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그런 저를 보고 어리둥절해하던 동생은 모여있던 친구들을 데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당황한 채로 주랭랑을 치면서 친구들과 하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야, 이영훈, 왜 이래? 저 누나 뭔데? 우리 친누나야. 성격 장난 아니야. 나 진짜 죽었다. 야, 얼른 가자. 그래도 나이 차이가 적게 나는 편은 아니어서 그때까지 제 동생이 저한테 대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저걸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내 선에서 해결을 해야 하나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하지만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동생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때 부모님에게 말하든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제가 부모님에게 고자질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날 저녁 밤늦게까지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날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걱정이 된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훈이 전화도 안 받고 야자도 끝날 시간인데 왜 안 오지? 엄마, 걱정돼? 그 자식도 이제 다 컸어. 사내 자식이 어디서 뭐 나쁜 짓만 안 하고 다니면 다행이지. 아까 내가 오는 길에 봤는데 친구들이랑 독서실 가더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먼저 주무세요. 아유, 그랬어? 하긴 우리 영훈이가 키도 크고 등치도 있어서 어디 가서 맞고 다닐 놈은 아니지. 그럼요. 때리고 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뭐? 아니에요. 주무세요. 그리고 저는 그날 밤 늦도록 동생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2시가 다 되어서야 쥐새끼처럼 몰래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생을 보고 거실 한가운데 조용히 앉아있던 제가 말했어요. 왔냐? 깜짝이야. 누나, 앉았어? 너 이리로 좀 와봐. 누나랑 이야기 좀 하자. 아니, 누나, 나 진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누나, 엄마한테 말했어? 아직 안 했어. 정말? 고마워, 누나. 진짜 고마워. 엄마는 나 철석같이 믿고 계신데 내가 술, 담배하고 다니는 거 알면 얼마나 실망을 하시겠어. 누나 진짜 고마워. 너 술, 담배만 하는 거야? 아니면 아까 그 쪼모래기들이랑 애들 괴롭히고 돈도 뜯고 그러고 다니는 거야? 딱 말해. 아니, 누나, 내가 무슨 양아치야? 나 그런 짓은 안 해. 오히려 그렇게 괴롭히는 못된 놈들 혼내주는 게 내 역할이라고. 야,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뭔데? 도낀 객낀이라고 하는 거야, 임마. 정신 차려. 동생을 앞에 앉혀두고 차근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동생은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순 고치지도 못할 나쁜 놈은 아니더라고요. 그저 남중남고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 술, 담배를 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했어요. 저도 평소 동생의 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그 말을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술, 담배를 했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주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는 아니라서 일단 지켜보겠다고 경고를 주는 걸로 넘어갔어요. 동생은 학교 성적도 중상위권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훈이, 너 누나 나가서 지낸다고 긴장 늦추지 마라. 다 지켜보고 있다. 알지? 알았어, 누나. 넌 나중에 뭐 하고 싶냐? 글쎄, 뭐 아직 건달만 아니면 돼. 힘든 일 있으면 누나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대학 졸업반이 되고 제가 승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동생에게 소홀해졌고 결국 항공 승무원 합격을 한 후에는 집을 떠나서 혼자서 자취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알아주는 항공사에 입사를 했어요. 일을 하면서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꿈을 이룬 기쁨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승무원이 되고 나니 주변에서 소개팅 제의도 많이 들어오고 선자리를 주선해 주겠다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 연애 쪽으로는 운명 같은 걸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인위적인 만남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잃어버린 한 조각의 퍼즐을 딱 맞춘 것처럼 운명의 짝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승무원으로 일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정말로 그런 짝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은근히 눈이 높아서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비행하는 그 비행기에 오른 중후한 매력을 가진 그 남자 승객을 보자마자 저는 정말 저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걸 바로 첫눈에 반한다고 하는 건가 보더라고요. 승객에게 그런 감정을 느낀 것은 어불성설이고 살면서 처음으로 저는 그런 몽글몽글 희한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어쩐지 몰래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착각하는 건가 싶었는데 제가 다른 승객들을 살피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좌석에서 뜨거운 눈빛이 느껴져서 불시에 획 돌아봤더니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괜히 귀엽다는 생각에 혼자서 피식 웃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속으로 그 사람의 연락처라도 알아내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일을 하면서 그럴 수는 없어서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그 사람을 독일 호텔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틀간 독일에서 체류를 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타야 하는 스케줄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이나마 독일에서 맥주나 마시고 여행을 즐길 생각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호텔로 들어갔는데 글쎄 로비에 비행기에서 봤던 그 남자가 눈이 땡그레져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이틀 전에 저희 항공사 이용하신 승객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알아봐 주셔서 영광이네요. 목소리도 저음에 묵직했어요. 좀 섣부른 판단이기는 했지만 제 마음에 정말 뭐 하나 거슬리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텔 묵으시나 봐요. 저는 오늘 학회 마치고 호텔 돌아와서 간단하게 위스키 좀 마시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말요? 저도 마침 바에 갈 생각이었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같이 가도 될까요? 에라 모르겠다 싶은 마음으로 제가 먼저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같이 호텔 바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비행 때문에 피곤하진 않은지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그런 세세한 것들을 물어봐 주더라고요.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사람은 어느 대학병원의 의사였고 독일에는 원래는 일정이 없었는데 급하게 생긴 학회 때문에 가게 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도 저도 술이 알딸딸하게 취했고 서로가 첫눈에 반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로 좋은 감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연락처와 명함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불같은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사실 그 사람은 저보다 10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귄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조금 어색함이 사라졌을 무렵부터 뭔가 저를 애취급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저도 제 할 일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는 성인인데 아무리 그 사람 눈에 귀엽고 어리다고 해도 애취급은 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려고 만난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오빠, 저 할 말 있어요. 무슨 말? 진지하게 왜 그래? 야, 그래도 귀엽다. 또 그러네? 내가 뭘? 오빠 가끔씩 저를 너무 애기 취급하는 거 알아요? 저 25이에요.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감정으로 만난다고 해도 전 그런 거 별로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두말 없이 바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미처 거기까지 신경 쓰지 못했네. 조금 과한 면이 있었지?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실 띠동갑 12살 어린 여동생이 있거든. 걔한테 하던 버릇을 나도 모르게 혜지한테 한 모양이야. 앞으로는 조심할게. 오빠 띠동갑 여동생이 있었어요? 와, 그럼 나보다도 2살이 어리네? 언제 한번 같이 만나서 밥이나 먹어요. 제 의견을 항상 존중해주는 사람이라서 저는 점점 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띠동갑 여동생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하니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동생이 궁금하더라고요. 그 사람과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갑자기 저도 제 남동생이 떠올라서 그날 오랜만에 연락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 입학도 하지 않고 한량짓을 하고 다닌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쇳불도 당긴 김에 빼랬다고 저는 동생을 만나러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서 아파트 놀이터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동생 앞으로 휙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너 아직도 담배 안 끊었냐? 누나 언제 왔어? 그게 그렇게 맛있냐? 나도 한 대만 줘봐.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동생이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누나가 담배를 왜 펴? 영훈아, 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내 동생 이영훈 어디 가고 이렇게 동네 백수꼴이 된 거냐고. 영훈아, 너 경찰 해볼 생각 없어? 경찰? 그래, 경찰. 너라면 정말 좋은 경찰이 될 거야. 누나가 팍팍 지원해 줄게. 그날 동생의 눈빛이 오랜만에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동생은 체력 단련도 시작하고 열심히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1년 만에 경찰이 되었습니다. 얘가 워낙 머리는 좀 좋은 편이고 체력도 좋고 건강해서 목표를 정하니 무섭게 달려가더라고요. 게다가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바람에 제 동생은 빠르게 승진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동생이 경찰이 되는 그 세월 동안 의사 남자친구와 혼담이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혼담이 오고 가기 전에 사귀고 몇 년이 지나서야 그렇게 궁금하던 남자친구의 띠동갑 여동생을 만나던 날은 정말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연애를 하면서 남자친구가 여동생과 혼자 된 어머니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이제 직장을 구해야 하는 나이에 탱자 오빠 피만 쪽쪽 빨아먹고 사는 남친의 여동생이 궁금해서 만날 약속을 잡아도 미꾸라지처럼 항상 피해가서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이제 혼담도 오고 가는 사이인데 정훈 씨 띠동갑 여동생은 대체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미안해. 얘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라서 요즘은 친구들이랑 그렇게 강원도 카지노를 들락거리는 모양인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훈 씨! 왜? 나 뭐 잘못했어? 아무리 어린 동생이라고 해도 그렇게 될 대로 되라 아무 생각 없이 내버려두면 어떡해. 언제까지 아가씨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 거냐고. 미안. 내 눈에는 아직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서. 남자친구 사귀면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단 하나, 남자친구 여동생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에 언성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의 그 여동생을 처음으로 보게 된 그날은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병원에서 온 연락인 줄 알고 급하게 받았다가 통화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남자친구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거기가 어디 지구대죠? 네, 금방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 동생 지수가 경찰 지구대에 있다네. 그렇게 뜬금없이 경찰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저도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처음으로 남자친구 여동생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 남동생도 있었어요. 남자친구 여동생은 본인 오빠가 준 용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클럽에 가서 술에 취해서 치고받고 싸움이 나서 경찰 지구대로 간 것이었어요. 그게 또 어떻게 제 남동생이 근무하고 있던 경찰 지구대더라고요. 우연이라는 게 가끔 소름 끼치게 무서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사자대면을 하게 되었네요. 술에 취해서 몸도 가누지 못하고 싸운 상대편 여자에게 욕설을 해대고 있는 예비 시누이를 말리고 있는 제 남동생이 보였어요. 그리고 절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누나가 여기에 왜... 매영! 제 동생은 제 남자친구를 몇 번 봐왔고 혼담이 오고 가기 전부터 제 남자친구에게 매영이라고 부르고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지구대에 도착을 해서 저는 놀라는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 만나게 된 남자친구 여동생, 즉 예비 시누이의 상태는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훅 파인 옷에 명품 가방에 화장은 다 번지고 머리를 쥐어뜯고 싸웠는지 머리는 산발이 되어서 술에 취해서 눈이 풀려 본인 오빠를 부르더라고요. 왔다. 우리 친오빠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알아? 땡땡 대학병원 의사야. 오빠, 인연들이 오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동생 때렸어. 혼내줘.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가로젓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오빠 옆에 있던 저를 보고 예비 시누이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구나. 우리 오빠 홀린 년이. 이 꽃뱀아. 너 때문에 언제나 내가 1순위였던 우리 오빠가 한순간에 달라졌어. 야, 너 우리 오빠한테서 떨어져. 제 남자친구에게 저를 험담하는 예비 시누이의 말을 듣고 나서야 제 남동생도 그제야 상황 파악을 하고서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더라고요.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예비 시누이에게 제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니, 알만한 아가씨가 남사스럽게 이게 무슨 행패야. 정신 좀 차려봐요. 오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 너 나대지 마. 확! 술에 취한 시누이는 저까지 때리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정말 못 말리겠더라고요. 아무튼 예비 시누이와 싸우는 상대방 여자도 예비 시누이에게 손찌검을 했고 결국은 쌍방과실로 그렇게 조서를 쓰고 경찰 지구대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남동생과 저에게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정말 미안해, 혜지야. 처남, 내 동생이 한 말은 잊어줘. 그걸 어떻게 잊어? 나보고 뭐? 꽃뱀이라고? 참나. 정훈씨, 아가씨한테 주는 용돈 다 끊어. 그리고 아가씨 하고 싶은 일 찾게 도와줘. 그러기 전에는 나랑 결혼할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알았지? 그건... 정신 차려. 나랑 헤어지든가 아니면 당신 띠동갑 여동생 정신 차리게 하든가. 둘 중 하나 결정하라고. 화가 난 제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정신 못 차리는 본인 동생을 부축하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 그날 결심을 단단히 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망나니 같은 시누이와 평생 부대끼며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날 여동생 말이면 오냐오냐 하던 남자친구도 제 말을 듣고 각성을 했는지 여동생에게 지원하던 모든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한 번에 차단해버렸다고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걔가 그래도 이제 정신을 차릴 모양이야. 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하겠다고 하네. 뭐 진작에 혜지 네 말대로 용돈이고 뭐고 다 끊어버릴 걸 그랬어. 혜지야, 고마워. 그래? 잘 됐네. 혜지야, 그럼 우리 약속한 대로 결혼 진행하는 거지? 아이고, 내가 결혼 안 해줄까봐? 우리 정훈씨 한 걱정 했나 보네? 그래, 상견례도 하고 예식장도 잡고 얼른 결혼식 준비 시작해요. 그래도 애물단지 예비 시누이가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놓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남자친구에게 결혼이냐 신우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고 극단적으로 말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운명같이 만난 제 짝을 포기할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시어머니는 한때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예비 신랑에게 가장의 역할을 맡겼지만 원래는 생활력도 강하고 아프기 전에 하셨던 식당 운영도 다시 시작하셔서 승승장구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형편에 맞게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서로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저희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아파트가 재개발이 되어서 새 아파트를 짓게 되었고 그 재개발 부지에 저희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여러 채 사두셨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를 저에게 넘겨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신혼 살림을 차리기로 했어요.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제 남동생은 나왔는데 예비 시누이가 나오지 않아서 의아한 마음에 제가 물었어요. 근데 아가씨는 왜 같이 안 왔어? 아, 지수가 요즘 공부한다고 바빠서 독서실에서 살아. 아주 보고 있으면 대견하다니까. 그래? 잘 됐네. 그래도 정훈씨, 아가씨한테 당근도 주고 채찍질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아가씨는 워낙에 천성이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조금만 틀어지면 바로 다 때려칠 수도 있단 말이야. 제가 노파심에 그렇게 말하자 예비 신랑은 그저 껄껄 웃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진행하고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해서 저희는 결국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희 결혼식에서야 정말 오랜만에 시누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치스러운 모습이기는 했지만 말투나 태도는 많이 겸손해진 것 같더라고요. 새언니 축하해요. 너무 예쁘세요. 아가씨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냈죠? 공부는 잘 돼가요? 뭐 그럭저럭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너무 공부를 오래 놓고 있었더니 따라가느라 힘드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하세요. 제 남동생도 맨날 놀고 먹고 한량짓만 하고 살다가 한순간에 정신 차리고 경찰 된 거잖아요. 제 동생도 했는데 아가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았죠? 화이팅! 제가 그렇게 응원의 말을 하자 시누이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어쩐지 간담이 서늘해지는 싸늘한 표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워낙 본인 친오빠한테 의지하던 사람이니 저한테 질투하는 감정을 조금은 느낄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결혼식을 마치고 각자 받은 축의금을 부모님께서 저희 살림에 보태라고 주시는 바람에 그대로 들고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결혼식 다음 달로 미루게 되었어요. 남편이 집도 의로 급한 수술을 맡게 되었고 저도 당시에 비행 스케줄을 바꾸기가 애매했던 차였거든요. 결혼식을 올리고 새 가구, 새 가전제품, 새집 냄새를 맡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누워있으니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날 밤에 저와 남편은 2세 계획부터 해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마음이 따뜻하고 풍만해지는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남편은 병원으로 저는 공항으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여보, 일 잘하고 와. 당신도 수술 잘하고요. 내일 모레 만나요. 그렇게 비행을 마치고 이틀 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서 저는 난장판이 된 집안을 보고 너무 놀라서 거실 가운데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겁이 나서 온몸이 벌벌 떨려왔습니다. 남편도 병원에서 이틀째 집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는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번뜩 일어나서 집에 있던 폐물과 축의금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들이 넣어뒀던 장롱에 그대로 있나 미친 사람처럼 확인을 했습니다. 없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생각이 들 만큼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도둑이 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는 바로 경찰인 제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은 한달음에 저희 신혼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몰라. 비행 다녀왔는데 장롱에 넣어뒀던 폐물이랑 축의금이 싹 다 사라졌어. 도둑이 든 게 틀림없어. 내가 CCTV를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랑 함께 봐야 한다고 해서. 그래, 누나 잘했어. 나랑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어떤 간 큰 놈이 우리 누나 집에 다녀갔나 확인해보자고. 그렇게 저는 제 동생과 함께 아파트 경비실에 CCTV를 확인했어요. 저와 남편이 없던 이틀의 시간 동안 아파트 공동 현관과 저희 층을 비추고 있는 CCTV 녹화 영상을 몽땅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가 집으로 돌아오기 바로 전날 새벽 2시에 익숙한 모습의 한 여자가 CCTV 영상 속에 등장을 했습니다.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맞습니다. 신우이였어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저희 집에 들어갈 때는 홀쭉하던 가방이 나올 때는 아주 남산만해져서 혼자 들기도 버거워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어머, 이거 내 남편 정훈 씨 동생 지수 맞지? 야, 영훈아, 누나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 아니지? 제 동생도 황당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누나. 사돈이 여기에서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누나 신우이 정신 차렸다고 하지 않았어? 벼르고 있었나 보네. 이를 갈고 있었어. 어쩔 거야? 어쩌긴 뭘 어째. 고소해야지. 너 경찰이잖아. 증거도 있겠다. 얼른 구속수사 진행해. 저는 동생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때까지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도 한숨을 푹푹 내쉬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혜지야, 지수 걔가 정말... 그게 정말 정신 차린 줄 알았거든. 내가 애를 잘못 키웠다. 잘못 키웠어. 미안해.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내가 이번에 아가씨 진짜 눈물 콧물 쏙 빼게 해줄 거니까 당신 그런 줄 알아. 그래, 알았어. 난 간섭 안 할게. 혜지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동생은 경찰서에서 영장을 쓰고 다음날 바로 신우이를 체포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도 경찰서에 달려갔는데 저를 보고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입꼬리를 올리며 씩 웃고 있더라고요. 새언니 왔어요? 저 고소했다면서요? 아가씨는 뭘 잘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날 보고 웃어요? 네, 고소했어요. 언니 혼자 똑똑한 척은 다 하더니 되게 무식하다. 신우이가 노골적으로 비웃으며 저에게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뒷골이 땡겼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신우이가 말했어요. 언니, 친족 상돌의 법이라는 거 몰라요? 언니랑 나랑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고소 못해요.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뭐? 신우이는 그렇게 말하며 경찰서가 떠나가라 일부러 더 크게 웃어댔습니다. 그런 신우이 앞으로 터벅터벅 다가가서 냉정한 표정으로 제가 신우이에게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아니, 야, 나 아직 네 오빠랑 혼인신고 안 했거든? 너 내가 우습니? 나 너 같은 개 망나니 신우이랑 가족으로 못 지내. 아니, 안 지내. 네 오빠랑 파혼하면 그만이고 너 절도죄로 감옥에 집어쳐넣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가 그렇게 서늘하게 말을 하고 나서야 신우이는 정신이 들었는지 당당하게 막말하던 기세는 어디로 가고 동공이 흔들리면서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참 철들려면 멀었다 싶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야, 영훈아, 절도죄 합의 안 해주면 보통 징역 몇 년형 나오냐? 뭐 초범이고 이런저런 거 다 감안해도 이건 특수절도에 해당해서 1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저와 제 동생의 대화를 듣고 나서야 신우이는 울며불며 저에게 사죄를 해댔습니다. 언니 왜 그래요? 언니 진짜로 고소할 거 아니죠?
언니, 제가 솔직히 심통이 나서 그랬어요. 나만 예뻐하던 우리 오빠가 언니랑 연애하고 언니 말만 들으니까. 언니, 제가 철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진짜 이렇게 제가 빌게요. 아니요. 아가씨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 줄 모르고 있네요. 아가씨, 아무리 오빠라지만 오빠 피 뽑아먹고 살 때는 좋았죠? 자기 인생은 그냥 막 허비하고 사치나 좋아하고 도박까지, 그리고 절도까지. 아가씨는 아주 쓴맛을 봐야 돼요. 어머, 아가씨가 아니지? 유지수, 이 철없는 년아, 합의 없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조서를 쓴 후에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신우이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남편은 몰래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경찰서 밖으로 나가자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달려와서 저를 꽉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혜지야, 진짜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미안해. 저렇게 철없는 걸 동생이라고. 아니, 아저씨 누구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혜지야, 왜 그래? 농담하지 마. 너 정말 나랑 파혼할 거야? 아가씨, 이번에도 정신 못 차리면 나 파혼하고 고소 그대로 진행할 거야. 아주 버릇 단단히 고쳐놔야 돼. 그리고 당신이 나서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 알았어. 내가 지수한테 각서도 쓰라고 하고 공증도 받을게. 그리고 내 동생 지수 2년 내에 준비하던 9급 공무원 시험 합격 못하고 또 헛짓거리하면 그때는 혜지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게. 정말이지? 그럼 정말이지. 나도 내 동생 제대로 사는 거 보고 싶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신우이에게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훔쳐간 폐물과 돈을 원상복귀해놓고 2년 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법적 처벌을 받고 오빠에게 그동안 받은 물질적 지원을 2배로 갚고 가족들과도 연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공증까지 받아놨어요. 남편은 풀이 잔뜩 죽은 신우이를 저희 신혼집으로 데리고 와서 저에게 사과를 하게 했습니다. 언니, 그래요. 말해봐요. 제가 정말 언니 덕분에 이제야 제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다시 새 사람이 될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철없이 굴어서 언니한테도 오빠한테도 그리고 엄마한테도 미안해요. 저 각서대로 정말 열심히 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신우이가 한 말 중에서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절도죄 고소를 취하하고 신우이는 다행히 훔쳐간 폐물과 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서 고스란히 저희에게 돌려준 후에 노량진 고시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하는 모습에 힘을 주려고 가끔 만나서 밥을 사주고는 했는데 예전과는 눈빛이 180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도 그 전에 해온 게 있는 사람이라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서 꾸준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년 만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날 저희 집에 선물을 사들고 왔더라고요. 언니, 저 정말 언니 덕분에 인생 다시 사는 기분이에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제가 두고두고 보답할게요. 내 덕분은 아가씨가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한 덕분이지. 이제 옷차림이 수수하네? 요즘은 사치 안 부리나 봐? 제가 일부러 그렇게 농담을 하자 신우이가 얼굴이 시빨개져서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언니, 오빠, 고마워. 정말로 내가 살면서 다 보답할게. 신우이의 말에 흐뭇하게 웃고 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보답하기엔 어떻게 보답할 건데? 뱃속에 있는 6달 된 네 조카 태어나면 조카한테나 잘해. 뭐? 언니 임신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저 섭섭해요. 아가씨 시험 준비하고 보느라 바쁘니까 여유 생기면 말해주려고 그랬죠. 근데 아가씨도 조카 생기니까 좋죠? 당연하죠. 와, 내가 고모가 된다니. 공무원도 되고 고모도 되고 정말 사람 일 한치 앞을 모르는 거네.
그 말에 저희 부부는 깔깔대며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험 합격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라는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저는 그해 겨울에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철없는 시누이는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지금 같은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결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 아들이 벌써 내년이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네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하는 제 남동생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시누이 예비 신랑도 오고 저희 남동생네도 함께 만나기로 해서 정말 북적북적할 예정입니다. 대책 없이 철없던 시누이가 지독하다면 지독한 저를 만나서 그래도 갱생해서 지금은 적성에 맞는 일 찾아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할 뿐이에요. 저는 내년이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스튜어디스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배움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뭐든 지금 각자 계신 곳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실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 기 받아서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제 인생 잘 꾸리며 열심히 살게요. 귀한 시간 내셔서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